네, 2022년 1월 5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59% 오른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0.06%, 1.33%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에너지와 금융주 중심의 상승세로 이틀째 사상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5개 섹터가 올랐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산업재, 소재가 올랐고요. 반면에 헬스케어, 테크놀로지 섹터는 1%대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월요일 급등했던 테슬라 주가는 4%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포드와 GM의 주가는 11.7%, 7.5% 올랐습니다. 포드는 F150 전기 픽업 트럭의 연간 생산 능력을 2배인 15만 대로 늘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배럴당 77.2달러로 1.5% 올랐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는 하루에 40만 배럴 증산을 2월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가 강세로 에너지 섹터 지수가 3.5%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랐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9bp 올라서 1.649%입니다. 금융섹터 지수가 2.6%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1% 오른 96.3이고 원달러 환율은 2.3원 오른 1194.1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크레딧, 산업기업 분석 자료 등이 있고요. 먼저 주식 전략 쪽에 퀄트 리포트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김재은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퀀트 자료입니다. 자료 제목은 빅베스 이유라고 적어놨고요. 어닝 시즌 관련된 얘기도 같이 좀 드릴까 합니다. 최근 이제 국내 주식시장 스타일적으로 보면은 가치 스타일과 퀄리티 스타일이 좀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것들이 이연됐던 것들이 경기 회복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하게 스타일이 동조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과 한국과 비슷하게 스타일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 기업들 실적들 상향 조정된 업종을 체크해 보면은 이런 인플레이션 수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이 제품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들이 실적이 지금 상향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이 경기가 개선되는 시그널일 때 나타나는 이 실적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는 지금 뭐 당장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접어들게 될 텐데 많이들 이제 경험하셨겠지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망치 대비해서 크게 이제 미스가 나는 이 분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오히려 2022년 혹은 뭐 당장 가까운 1분기 이런 것을 이제 겨냥을 하면서 지수들이 이제 반응하는 경향들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4분기 어닝 시즌은 뭐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의 지금 갭이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해가 180조, 올해가 186조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억을 돌려보시면 지금 지수는 지난 6월부터 뭐 조금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고 그 이전에 이 어닝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12개월 EPS 그로스는 지난 4월 말부터 피크를 찍고 급격하게 지금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4분기 어닝 쇼크가 이 12개월 EPS 모멘텀을 좀 저점을 빨리 가져올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이 4분기 빅베스가 그렇게 큰 좀 긍정적인 영향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좀 어닝들 좀 특이한 점은 과거 사례 같은 거 보면은 일부 소수 업종에 주도를 해서 어닝이 올라왔던 사례가 일반적이었는데 올해 그림은 여러 업종들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땐 질적으로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4분기 어닝 쇼크로 반영이 된다면 뭐 QOQ로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업종이 관심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유통, 자동차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실적의 기여도가 높은 업종 중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아이디어인데요.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조선이 올해 우리나라 실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저희 연간 전망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는 항상 이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항상 많은 시기입니다. 올해는 이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망치로 보면은 지난해 OP 마진이 마이너스 10.9, 올해가 0.6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예상치가 BEP 정도 되는 컨센이 지금 잡혀져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수준이 과거 17년에서 19년 수준으로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대 추정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후판 가격들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조선 업종이 대표적인 이 턴어라운드 업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익 관점과 그리고 스타일별 관점에서 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해당되는 섹터들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신 섹터 픽인가요? 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업종이 유통,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뭐 유통이랑 반도체, 자동차는 저희가 뭐 연간에서도 좀 추천드리는 지금 업종이기도 하고요. 이번 1월달 월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선 업종, 현대미포조선을 지금 저희 전략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가치주의 영역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는 이 경기 민감 가치주가 좀 퍼포먼스가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스타일이 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 이익 섹터 뭐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기업 규모, 시총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소위 얘기하는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뭐 이런 그 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분석을 해본다면 뭐 어떤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도 혹시 체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스타일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한국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이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이제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그러한 것들이 장기 평균적으로 보면은 너무 과도했던 것 같고 그러한 영향력이 좀 낮아지는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영향력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보면은 이 중소형주에서는 확실히 가치주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형주에서는 이 빅테크를 빼면은 가치주가 좋은데 빅테크 때문에 이제 성장주가 약간 우세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다만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그 빅테크 기업들의 의존도가 좀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더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민감도로 보더라도. 그래서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은 이 대형주에서 좀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수 관련된 이 베타가 높은 종목들이 연초에 한국 시장에서는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2년 코스피 영업이익 순이익 전망치가 7.2% 증가, 3.2% 감소 예상을 하셨는데, 네, 분기별로나 혹은 뭐 상반기, 하반기로 봤을 때 어닝 모멘텀 추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뭐 분기별 금액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어닝의 상향 조정되는 정도, 그리고 이 12개월 EPS 그로스 값의 추이,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4월부터 이 12개월 EPS 그로스 값이 국내 시장에서는 급격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그 6페이지 그림 10번에 그러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코스피 이 지수의 상승률과 이 어닝 모멘텀 간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2021년 4분기 어닝 쇼크가 반영이 되면은 이러한 이 저점이 좀 빨라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적으로도 이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연초라는 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근거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소수 업종에 근거를 해서 막 실적을 땡기는 국면이 올해 국면이 아니고 여러 업종들이 좀 도와주는 이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적으로도 더 신뢰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실적이 이렇게 4분기 어닝 시즌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그림을 보면은 또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닝 모멘텀 측면에서는 지금 뭐 바닥은 통과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어닝 모멘텀의 바닥은 좀 빨라질 것 같고 2022년에 실적 신뢰도는 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중공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재정공작회의 관련된 리포트고요.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지난 12월 말 개최된 중국 재정공자회의에서는 총 3가지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의 이전 지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토지 시장은 냉각되었습니다. 최근 동부 삼성 지역 중인 해롱지앙성 허강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재정비 계획을 가동했습니다. 허강시의 2020년 이전 지급 수입이 일반 공공 예산 수입이 한 4.5배에 달했을 정도로 채무 위험은 상당히 컸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진이 부작용으로 올해 지방정부 디폴트 우려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중앙정부가 해당 리스크 대응을 위하여 재정 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음성 채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엄격히 유지될 전망입니다. 리스크 방지는 전체 재정 공자 우선순위 중에 작년에 7위에서 올해 3위로 상승했습니다. 음성 채무는 주로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이 발행한 채권으로 공시정부 부채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난과 지방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 악화가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심화시켰습니다. 음성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심이 강하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주체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입니다. 올해 감세와 이 비용 감축 정책 강도는 작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영세업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대출금 상환 만기 연장 등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는 이 안정적인 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재정 규율에 대한 정립 스탠스도 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의지를 반영해서 올해 재정 적자 비율과 특수채 규모는 모두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음성 채무 통제가 엄격한 이 관리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올해 인프라 투자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연간으로 4에서 8%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금은 줄이고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럼 재정 지출 확대 관련해서 좀 수혜 업종이랄까요? 좀 어떤 부분이 좀 더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가질 만한 부분인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부분이 사실 매크로 단위에서 보시에는 뭐 수혜 업종 직결적으로 나오진 않고요. 오히려 이 조금 더 전면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더 확대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중국 기업 실적이 아직 하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여서 크레딧 인퍼스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다지고 있고, 이런 선행 지표도로 봤을 때는 기업의 이 반등이 한 2022년 올해 중반 정도 돼야지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기업 이 반등에 조금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정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올해는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 조금 더 중점 두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기업의 외화채 관련된 크레딧 보고서고요.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KP차이나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 크레딧 말씀드리면 중국 부동산 기업 디폴트 추가 우려를 주시하면서 약보합 흐름 나타낼 전망입니다. 최근 중국 홍다그룹이나 자자오의 그룹에 이어서 매출 기준 10위 기업인 시마오 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는 최근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중국 보아이 은행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했고요. 향후에도 부동산 대출 익스포저가 높은 중국 중소상업은행을 위주로 대손 비용 확대되면서 등급 하향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는 중국 투자 등급 크레딧 약세 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KP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KP물 발행량이 약 344억 달러로 2020년 256억 달러를 경신하면서 역대 최대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인 반응이 좀 많았고요. 여기에다가 그 KP에 대한 글로벌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수요가 매우 견조한 점 역시 발행량 확대 요인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KP 발행량은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낼 전망인데요. 올해 만기 도래액이 작년 대비 31억 달러 증가한 202억 달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4분기 들어서 국내 회사채가 급격히 약세 나타내면서 KP로 발행을 하는 것이 금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하나생명이 최근 인기가 높은 수준이체를 ESG 형식으로 발행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기아차도 KP 발행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분석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LG에너텍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실적 전망치 그리고 목표 밸류에이션 상향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을 합니다. 점유율 확대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게 이제 올해 질적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좀 상승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XR, 자율주행차 같은 메가 트렌드 수혜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밸류에이션 회복 사이클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실적이 이제 많이 좀 성장을 하면서 부담 요인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올해는 작년이 이제 양적 성장의 해였다면 올해는 질적 성장의 해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 주당 순이익 추정치에 대비해서 13.9% 상향했는데 경쟁사 그 생산 차질 그리고 신뢰도 하락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올해는 그게 연간으로 이어질 거로 기대되기 때문에 점유율이 추가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통한 마진 개선 이제 기대가 되고 기존 저수익 사업부 철수 마무리로 인한 이제 기타 비용 감소 등이 있어서 이런 걸 반영해서 이제 주당 순이익을 좀 올렸습니다. 그 점유율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작년 하반기에 이제 경쟁상 생산 차질 이슈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점유율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추세가 이제 올해 더 확대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쟁사 쪽에서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게 계속 이런 차질이 있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고 돈을 더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이 그런 수혜가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2023년에 지금 그 고배율 폴디드 광학줌이 기술 난이도가 되게 높은 그 모듈인데 이쪽에서 동사가 또 이제 기술 경쟁력을 다시 보여줄 거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 상승 추세가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진 측면에서는 작년에 이제 외형 성장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마진을 좀 더 이제 개선시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그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주가만 놓고 보면은 단기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과거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저점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주가가 올랐던 게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됐다기보다는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따라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아직 밸류에이션이 회복한 시점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조금씩 이제 회복이 나왔던 거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가장 이제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XR 시장이 확대가 본격적으로 될 거다라는 게 저희는 가장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오큘러스 퀘스트 2 시리즈가 작년에 이제 1,000만 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특히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는 이 오큘러스 VR 기기와 연동되는 오큘러스 앱이 미국 iOS 그리고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요. 거의 150만 대 이상 판매가 된 거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 연 판매 거의 15% 달하는 그 판매가 그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나온 거라서 되게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메타 플랫폼스의 신제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플 신제품이 이제 하반기에 있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2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업체들과 지금 LG노텍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가 본격화되면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이제 올라갈 거로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봐도 23년에 그 고배율 광학 폴디드 줌 카메라, 그다음에 24년에 애플 폴더블 스마트폰, 25년 이후에는 자율주행차 그리고 AR 안경 같은 신규 하드웨어 출시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동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중장기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주신 성장 스토리 관련해서는 지금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이 2% 정도로 좀 되게 낮게 추정을 해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말씀드린 고배율 광학줌을 아직 반영은 안 해놓은 상태고요.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항상 이제 애플은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좀 추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실제로 그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되면 업사이드는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발표하겠습니다. 안재민 연구원입니다.
네, 네이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규모 바이와 목표 주가 55만 원 유지하고요. 이제 네이버가 이제 지난 21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몇 년 동안 특히 이제 뭐 메타버스나 웹툰이나 이런 컨텐츠 쪽에 이제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투자에 따른 이제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시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존 사업인 광고나 커머스 같은 주요 사업들이 이제 실적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요. 여전히 네이버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7월, 8월 이후에 이제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규제나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같은 이벤트로 인해서 좀 주가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일단 좀 서서히 마무리 국면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올해 주총이 되면요, 3월달에 이제 주총 이후에 CEO와 CFO가 좀 젊으신 분들로 좀 바뀌게 됩니다. 이 새로운 경영진들이 좀 주로 하시던 사업들이 글로벌과 M&A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이쪽 부분들에 조금 더 힘이 실어질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차피 네이버가 국내에서는 워낙 독보적이고 1위 사업자이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의 성과들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변화를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조금 슬로우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4분기가 광고 상수기 시즌이고 그다음에 이제 커머스 사업이 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해서 좀 괜찮은 편이지만 그 성과급에 따른 이제 인건비 하고요. 관련된 4분기다 보니까 또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를 하면서 실제 영업이익은 조금 기대치보다는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오비고 발표하겠습니다. 강경근 연구원입니다. 네, 오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이고요. 국내에서 차량용 미드웨어 소프트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스마트카,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서 자동차도 이제 통신이 연결이 되고 이제 스마트폰처럼 단말기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는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자동차 내에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때 차량용 OS랑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모빌리티 환경 변화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탑재까지 이제 5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아직 도입 비율이 낮아서 그간 동사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이 완성차와의 공동 연구 개발 매출로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탑3 완성차 업체 그리고 국내 완성차 업체와의 양산 계약 체결에 따라서 향후에는 이제 로열티 위주의 매출 포트폴리오로 변화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소프트웨어가 이제 완성차 업체 자동차에 이제 탑재가 될 경우 이제 한 대당 3에서 8달러의 로열티 매출 수치가 가능하고요. 이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 개발 비용이 다 반영되고 이제 별도의 변동비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높은 영업 레버리지 창출이 가능하고 또 고객사 내 도입 비율 증가에 따라서 좀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같은 경우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장기화가 되면서 로열티 매출이 일부 이연되면서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는 결국 궁극적으로 해소가 되고 또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자동차 생산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따른 부진을 좀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런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회사로 이 미드 스몰캡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이익 가시성이 높고 실체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접근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멘트 산업, 시멘트 가격 인상 관련된 코멘트고요. 이민재 연구원입니다. 예,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쌍용 CNE가 2월부터 톤당 93,000원으로 18% 정도 인상 계획 발표했습니다. 기존 대비 톤당 14,000원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사실 좀 임팩트가 크고요. 이유는 이제 최근 계속되는 국제 유연탄 가격 급증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용 외에도 한라, 그다음에 성신, 그다음에 그밖에 이제 시멘트사들 전부 다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유연탄 가격이 지난 6개월 동안 8월 80달러부터 그 2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시멘트 1톤당 원가 부담은 10,000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적 악화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레미콘사들과 전방업체인 건설사들과의 협상이 필요한데, 가격 상승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뭐 전방업체들인 이제 건설사와 레미콘사들의 어떤 가격 수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멘트사들 간에서의 어떤 제한적인 출혈 경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들은 작년에 7만 세대 이상 증가한 주택 착공을 대응하기 위해서 원활한 시멘트 공급이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가격 인상을 수용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고요. 시멘트사들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역마진이 지금 나고 있기 때문에 다들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가격 인상 통보가 한 3월 정도 있었고 실제 가격 인상이 9월 정도에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2분기 이후에나 이제 최종적으로 가격 인상이 수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